네,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이틀째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는데요. 양자 회담에 이어서 환영 만찬까지 참석하면서 성공적으로 첫 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가 저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저번에 전화 통화로 한번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호칭합니다. 마치 안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度のご就任を心よりお喜びを申し上げます。こうしてお目にかかる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がしませんが、実は初めてです。今年は国交正常化60年という極めて記念すべき年であります。先般お国の総理において60周年のレセプションが開かれ、非常に多くの方々がお集まりになった。また大統領はこの会議に出るために、ご不在でしたが、非常に心温まる立派なメッセージをいただいたというふうに報告を受け取るところであります。昨日、今日と開かれました G7 でも議論になったことでありますが、国際情勢は極めて厳しい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ウクライナ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中東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またアジア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全て共通したいろんな要素に基づくものだという認識を私は持っております。今、関西万博をやっておりまして、世界中からお客様が日本にお見えになりますが、外国から来るお客様で一番数が多いのはお国からのお客様であります。そして日本からも世界中にいろんな国に、海外に訪問しておりますが、日本人が一番訪問するのもお国であります。大統領と私、そして政府と政府、企業と企業のみならず、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대통령님과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네, 모두 발언에서 두 정상 모두 앞으로 양국 간의 협력을 기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첫 만남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바탕으로 앞으로 좀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양 정상이 적절하게 교환했다고 봅니다. 예. 60주년 기념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축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안정적이고 발전적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 그리고 김연아 외교차관이 이야기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이익과 그런 심정을 잘 수용하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 이것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뭐냐면은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로 협력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시바 총리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관세 전쟁이라든지 협상, 그리고 그 유럽과 중동,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런 군사적 긴장, 갈등 상황이 서로 연계되는
러시아의 북한 간에도 군사 협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엄중한 지정학적 도전에 한국과 일본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네. 협력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부분에 협력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가용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자원은 무엇인가, 그런 면에서 미국과 에 대해서 어떤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차후에 양 정부가 차근차근 챙겨가면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뭐 14일 만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게 되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도 꽤나 일찍 만남을 가진 것이고 또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나가야 될 것인가 중요할 텐데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안보, 경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양국가가 현재 처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 협력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좀 오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만남이 불발된 게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불발을 아쉬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충격이 클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백악관 방문을 해서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이 공을 들인 일본의 이시바 총리였는데 그 회담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굉장히 비싼 일본 장인이 만든 사무라이 투구까지도 백금으로 만든 거, 트럼프 대통령 손자 머리 사이즈로 맞춰서 선물을 하기까지 공을 참 들였는데 결국에는 일본도 상호 관세 24%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이시바 내각의 대미 외교가 처음서부터 방향이 틀렸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일본의 정계와 기업,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야 되는 그런 압박에 지금 이시바 내각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주요 무역 협력국인데 같이 이제 관세 협상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다. 네. 하지만 또 동시에 일본이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면은 한국한테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준점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또 한국이 미국과 먼저 양자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면 일본이 그것을 대미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속도 조절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상호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와 비교해서 너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미국과 한국 간의 윈윈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 정계 질춘 전에 쓴 사업가로서의 협상의 기술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은 경영학 프로그램에서 윈윈이 최상의 협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 혐오감을 표현했어요. 윈윈이란 거는 내가 더 얻을 것이 남아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양보하고 타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승리를 목표로 해야지 왜 윈윈을 추구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적인 차원입니다. 수사적인 차원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라든지 이제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하는 발언이라는 행동을 본다면은 윈윈이 좋다.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추구하자 이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승리를 선포할 수 있지만 그 실질적인 결과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에 이런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윈윈이라는 얘기를 우리나라가 먼저 자꾸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각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아직도 미국이 밀어붙일 여지가 남아있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협상 일선에 나와서 국익을 수호해야 될 정부 분들은 참 곤란하겠지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저같이 이제 비정부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서 국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이게 미국 언론이라든지 정부에 전달되는 그런 공간에서 윈윈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적절히 충실히 반영하겠다 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하지만 정제된 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부터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나토 정상회의라든지 나중에 이제 양자 정상회의가 있을 테니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이기의 행동을 보면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일기 때보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똑같다.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죠. 예. 이제 미국이 트럼프고 트럼프가 세계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걸 말리지도 못합니다. 일기 때는 그래도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존 볼턴 틸러슨 예. 국무장관인데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견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백악관 내에 국가안보보좌관이 공석입니다. 그런 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상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의 대미 협상, 그런 외교를 이번엔 불반됐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때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조금 전 들어온 내용을 하나 전해드리면 한일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관련해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두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고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국에는 정권은 바뀌지만 국가는 남지 않습니까? 그 정파 이익과 정권 이익은 국가 이익과는 또 다른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네. 본다면 일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시다, 바이든, 윤석열 때 구축한 한미일 안보 공조 이것이 굉장히 일본한테는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한국 측을 설득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재명 정부는 긍정적으로 수용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또 어떤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랄까요? 그런 카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폭넓게 본다면은 이런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굉장히 세계 경제와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나라도 일본도 피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일본과 협력해서 좀 주도적으로 대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일본이 중심이 되고 있는 CPTPP. 제가 이제 국제정치 경제 강의하면서 이런 약자, 협정 얘기하면 학생들이 학을 띄죠. 너무 많아서.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 TPP라고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기억하시네요. 그럼 바이든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던 건데 불발이 됐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TPP가 불발된 다음에 일본이 그래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무역 개방 시장주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도한 것이 이 CPTPP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12개국이 참여를 선언했는데요. 네.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베트남, 뉴질랜드입니다. 이전 대담에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극거 귀국하면서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엔 이란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 지도자에 대한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이나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직접 본인을 타격할지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듯한 제스처까지 나오면서 이란 입장에서 사면 초과인 상황입니다. 이란 입장은 좀 현재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부 지휘자 최고 지휘자 3명이 제거가 되고 네. 핵시설이 공습으로 파괴가 되고 이런 상황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지금 몸을 숨기고 있고 가족들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그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미국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식의 과장법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스라엘을 도와서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죠. 이란이 네. 어떤 선택을 하기에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란 정부가 만약에 이런 놀랍게도 미국이 원하는 식의 무조건 항복, 즉 이란의 모든 핵시설과 농축, 핵물질을 포기하겠다고 외교적, 평화적 핵협상을 미국과 재개할 의사를 밝힌다면은 네. 오히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가 곤란해집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계속 소유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우리가 공습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조기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 안 한다 했는데 예. 왜냐하면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바뀐 것이 이스라엘이 국가를 방위할 그런 권리를 인정한다. 완전히 친이스라엘 메시지죠. 그리고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 배경에는 IAEA 조사에 따라서 이란이 이미 순도 60% 이상의 무기급 그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을 적어도 400kg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이란이 핵 협정을 위반했다. 핵무기의 그런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사실상 정당화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그것을 다 포기하겠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은 네타냐후 정권은 이란의 이런 핵 개발을 빌미로 삼아서 핵 시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빌미를 없애버리면 이란이 미국한테 다 줘버리면 미국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편을 들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야만 이란이 이 굉장히 어려운 작금의 위기를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예.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한테 군사적으로 완전히 당했죠. 핵무기도 다 포기했죠. 그다음에 경제는 계속 제재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 정권이 민심의 지지를 받은 근거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네. 자존심도 없고 핵무기도 없고 경제적인 성장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야기하는 레짐 체인지죠. 굉장히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정권이 생존할 가능성도 모르기 때문에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부분이라면은 이스라엘과 이 미국 트럼프의 이 입장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인 핵무기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예, 거기서 보시나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네타냐후 정권에서는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이 내린 유일한 기회입니다. 정말 중동에서의 헤즈볼라, 대이란, 하마스들과 이스라엘 그런 대결하면서. 위협을 예.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그다음에 이란까지. 예.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불능화시키는 대가로 레짐 체인지를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까지는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심은 가만히 놔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최고 신정체제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핵무기를 포기하면 이란 국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경제적 혜택이 쏟아져 들어와야 되는데 이란은 사실상 그 매장량으로 보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석유 수출국이거든요. 그게 묶여 있어요. 이란 국민들은 핵무기에 대해서 좀 타협을 하더라도 경제가 사정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핵무기는 포기했는데 경제 대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항복한 정권을 민심이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 갈아야겠다. 이건 이스라엘, 미국이 압박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신정체제를 더 이상 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트럼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극단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정부도 원하고 있는 레짐 체인지도 결국 일어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 의지를 좀 공개적으로 드러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입이 현실화할 경우에 좀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오히려 중동 안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소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정말 영구적인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제 세력 균형 이런 지정학적인 단기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안보 정책으로는 미국이 안전할 수가 없다. 9.11 테러를 봐라. 그래서 이라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예. 그래서 이라크가 민주국가가 되면은 두 민주국가인 이라크와 미국 간은 앞으로 영원히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한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일방주의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쇠퇴했습니다. 17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들어갔고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어가서 그때 소요된 미국의 재정이 약 5,600조 원에서 8,4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656조 정도 되죠, 작년에. 네. 그럼 우리나라 예산을 치면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느라고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10년 동안 다 소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것이 트럼프 2기의 약속이었는데 취임사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다시 미국이 중동에 끌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과연 그럴 것인가 아니면 지금 트럼프가 최대 압박, 으름장을 놓는 카드로 하는 것인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럼 일단 뭐 이란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거 가정적인 질문입니다만 이란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만큼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냐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투발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농축 우라늄 60%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지만 예. 그것을 정말 무기화하려면 더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빨리 이란의 이제 핵 능력을 불능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주장의 근거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이제 고위급 핵 협상을 시작할 텐데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인사가 한국에 와서 200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를 출발점으로 삼고 싶은데 한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긴장 완화 조치죠. 네.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 미국이 외교적인 협상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서 소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협상을 안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카드를 쓴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이 미국이 돌발 행동, 독재 행동을 할 때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명목으로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미국 측에 이런 한국의 의사와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가?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그 무력 충돌 사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 변화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시간이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냥 멀리 떨어진 중동 사태가 아니라 네. 비핵화란 문제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본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게 중요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위험한 최대 압박 카드를 쓴다면 2017년 말보다 더 심각한 안보 불안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관련 내용 그리고 중동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